쌀도 수출은 하되 어느 정도 가격 이하로는 하지 말라고 제안을 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미 40% 관세 부과했고 설탕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요. 네.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 10월부터 수출 금지를 지금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쌀값 같은 것도 이미 1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더 뛰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쌀 비롯해서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아시아는 주식이니까요. 그렇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피해가 심각할 것 같다. 그 분석을 보면요, 국제 식품 가격이 한 10% 오르면은 아시아 개도국도 한 6,5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빈곤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CNBC는 아시아에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앞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국제뉴스 매일 전해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속보인데 발리 지진 소식이 있네요. 글쎄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네. 같아서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지금부터 한 31분 전에 전한 걸 보면요. 유럽 쪽에서는 강도 7.0이고요. 미국 지진국은 7.1로 일단 파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그 마타람 쪽 그 북쪽 한 200km. 근데 그 굉장히 그 진앙지가 깊습니다. 해저 516km. 그러니까 그 아주 깊고요. 물론 강도는 세인데 그래서 지금 쓰나미 우려도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일부 영상이 떴는데 진동이 많이 울리는 그런 모습만 했는데 글쎄 걱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각한 그 피해는 없는 걸로 일단 관측이 됩니다. 네, 진도는 7 이상이면 굉장히 센데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쓰나미 피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발리가 과거에도 네. 강진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네.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속보 전해드렸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 중국 상무부 부장이 만났죠? 네. 네. 어제 만나서 회의하고 조금 전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회의 결과를 일부 내놨는데요. 차관복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수출 통제 시행 정보 교환을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그 중국 쪽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장관급에서 최소 1년에 한 번씩 대면하자. 그리고 이 차관복급 대화 플랫폼을 바로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러먼드 장관이 어제 그 중국 그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 만나서 양국의 그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발전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뼈 있는 언급은 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중국 경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안보는 타협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 하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사안이 그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칼을 마구 휘두르진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중국 왕 부장이 그 상당히 조금 좀 이렇게 좀 수세적입니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도 연계돼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하자 하면서 어떤 두 나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 우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미국 외교협회 관계자 얘기가요. 어제 그 중국은 사실 수출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세 폐지에 관심이 있겠지만 러먼드가 그 위치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예상대로 소통, 특히 경제 소통 채널 확대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완화되는 쪽으로 특히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자 이거는 좀 큰 변화 아닌가 싶은데. 중국 경제가 요즘에 네. 많이 흔들리니까요. 네. 미국이 조금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so far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런 가운데 중국을 비판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저께 뉴델리에서 B20 서밋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 회의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 G20 회원국들이 경제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 경제협의체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의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합의가 되면 이걸 이제 G20 정상회담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2010년 그 서울 G20 정상회의 때 그때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디가 연설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좀 견제했습니다. 예, 이 상호 신뢰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도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이 아닌 인도에 투자하라 뭐 이런 그렇죠. 견제성 중국을 뭐 얘기인가요? 직접 네. 거명하지는 않았는데 아.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네. 그러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생산 소비자 간 이해가 균형을 이룰 때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시장으로만 대해서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국가 관계에서도 과정이 모두 동등한 파트너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제 외신들은 지금 중국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중국 의존을 너무 줄이려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데로 가는데 인도가 매력적인 대한 투자 기회를 더 부상시킨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 뉘앙스를 보면 중국을 견제한 거다. 더 얄밉죠,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모디 총리가 그 히토류 네. 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이라고 거론하지 않으면서요.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국제사회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부추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툭하면 뭐 히토류 수출 제한하는 그런 외교 무기를 구사한다는 점도 이제 우회적으로 지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외교 무기라고 불릴 만큼 그럼요. 굉장히 중국이 뭐 전 세계에 각국이, 아직도 네. 뭐 쥐고 툭하면 이걸 뭐 일본에 대해서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모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중국을 좀 두드린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얘기도 했나요? 이번 그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네. AI 뭐 가상화폐 이런 것도 이제 주요 의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 모디 얘기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하는 글로벌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도 윤리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인도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인도가 일부 쌀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거는 이제 전해 주셨었는데 쌀에 이어서 설탕, 양파 수출도 잇따라 빗장을 건다고요. 설탕 가격도 많이 올랐던데 예, 국제적으로. 모디가 또 이렇게 네. 또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막 민주주의 뭐 가치가 있고 뭐 투자하라고 하면서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네. 지금 뭐 식량 인프레 지금 보니까 인도도 심각합니다. 이게 지난달이 식품 인프레가 11.5%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도 뭐 여러 가지 뭐 부스러기 쌀 같은 거 뭐 관세 매기고 수출 제한하고 뭐 가격 그러니까 비스마티라는 쌀이 있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이제 기다란 거 우리는 네네.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런 것도 수출은 하되 어느 정도 가격 이하로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또 제한을 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미 40% 관세 부과했고 중국이 설탕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요. 네.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 10월부터 수출 금지를 지금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쌀값 같은 것도 이미 1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더 뛰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인도가 설탕을 제일 많이 네. 생산을 한다고요? 네. 아, 근데 뭐 지금 엘니뇨 때문에 네. 사탕수수 수확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도 지금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겁니다. 뭐 결국은 선거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인도 국민당 정부가 지금 물가 상승 불안감, 불만 같은 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잇따라서 식량 수출에 대해서 빗장을 거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인도는 전 세계 쌀 수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적인 타격이 좀 있겠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특히 이렇게 이제 쌀 비롯해서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아시아는 주식이니까요. 그렇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전쟁도 있고 해서요. 피해가 많은데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피해가 심각할 것 같다 하면서 지금 ADB 그 분석을 보면요. 국제 식품 가격이 한 10% 오르면은 아시아 개도국에서 한 6,500만 명 정도가 그 새롭게 빈곤 상태로 들어갈 거다. 30%까지 오르면은 그야말로 아시아 개도국 GDP가 한 0.6% 포인트 감소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CNBC는 아시아에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그 인도 때문에 그런 것도 앞서 경고를 했습니다.
식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얘기였고요.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죠? 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요. 네.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중국 곳곳에 있는 일본인 학교가 막 돌이 날라 들어오고 뭐 달걀이 막 날라 들어오고 막 전화가 들어오고 막 이런 상태고, 또 중국 온라인에서도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까지 쫙 해가지고 또 그걸 이제 중국에서 유통하는 중국 기업들도 이런 회사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되니까 지금 뭐좀 그야말로 반일 감정이 좀 격화되는 추세입니다. 불매 운동까지 예. 일어나는 어제 거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단체 관광 예약도 네. 지금 줄줄이 취소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이러니까 이제 일본 그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이 어제 회견에서 이런 거에서 지극히 유감스럽고 걱정된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좀 보호하도록 이런 걸 좀 단속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중국에 있는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두드러지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본말 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점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은요?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 외교 대변인은 이런 외국인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도요. 그 일본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국이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이 원인이 뭐냐? 일본이 국제사회의 어떤 반대를 무시하고 멋대로 오염수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즉각 중단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정부 간에도 지금 뭐 조금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이 여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양쪽이 같지만 어쨌든 이 원인이 뭐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음 얘기도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블룸버그입니다. 악화하는 중국 경제, 전 세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아시아 타격이 특히 크다.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블룸버그가 쭉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 아시아 국가들의 그 중국 수출이 지난 10개월 사이에 9개월 감소해서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부품, 뭐 식품, 원자재 이르기까지 특히 이들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아프리카도 무역 타격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런 중국이 이렇게 이제 수입을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줄이니까 자기네 경제에 미칠 타격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아시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우량주 위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이미 순매도를 했죠.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도 중국 주식 목표치 낮추고 또 중국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를 한 상태고요. 지금 워낙에 중국의 경제가 안 좋고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좀 많이 모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미치는 겁니까? IMF 네. 분석은 1%포인트 중국 성장률이 올라가면 전 세계 경제 한 0.3%포인트가량 긍정적 혜택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중국 디플레가 또 뭐 마냥 나쁜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 같은 거, 이게 이제 중국 경기가 둔화하니까 유가가 좀 빠지죠. 네. 그리고 중국 디플레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는 수출 상품 가격도 내리는 점이 있는데 월가 BCA 리서치 글로벌 전략가 얘기는요. 미국하고 유럽도 지금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네. 경기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무거운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흔들리는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경보음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우려가 나온 그 이후부터 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생각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에 대한 분석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전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 얘기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네요. 이건 중국이 서방식 부양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금 뭐 부동산 그 경기 과열을 억제하면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 않다는 말씀 이제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서방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 코로나 대유행 때 했듯이 이렇게 현금성 지원 같은 걸 좀 확대를 하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본격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그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그게 힘들 거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사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시진핑은 소비자 주도 성장을 어떤 의미에서 낭비로 여긴다. 그래서 중국을 산업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하는 자기 목표하고 상충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 그 기대하기 힘들다는 그 지적입니다. 네. 현금을 풀어서 내수를 살리고 뭐 이런 유의 지원은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기대만큼은. 그 네. 중국이 지금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걸 의식하고 그래서 재정 규율을 고수, 그러니까 확대 재정은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양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 거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중국이 시장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양책이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상적인 영향이 크다. 시진핑의 어떤 특성적으로 이건 힘들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시진핑도 지난 16일인가 공산당 이론지에 그 기고하는 형식으로 해서요. 중국이 서방식 부양책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강하게 시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내심을 가져라. 그 이렇게 서방식 성장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식의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산당 기관지 스터디 타임스도 소비자에게 현금을 주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런 조치가 소비를 어느 정도는 촉진할지 모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시행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코너에 몰리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은 올해도 일단 중국 당국은 성장 목표치를 5%대로 다 잡아놨는데 그게 안 될 그런 코너까지 몰리게 되면은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제로 코로나 기조 쭉 한 3년여 유지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그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전환한 선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정부 선호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거를 이제 카드를 쥐고 있는데 그게 더 크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홍콩대 석자 교수는요. 그래도 중국이 워낙 오랫동안 국유 부분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경제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서방식 부양책을 쓰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중국 경제에 대한 분석들이었고요. 이번에는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참 저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눌 때 요즘 네. 좀 답답한 부분인데 네. 로이터군요. 미국 성장 탄력이 세계 경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지금 이게 상대적인 네.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인프라가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조금 그래도 아직도 인프라에 대한 그 파월 의장도 이번 그 잭슨홀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성장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 긴축이 이제 대충 끝난 거 아니야.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끝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그런 거를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11월에 뭐 금리를 또 인상할지 네.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어떤 통화지 기조상의 다른 나라하고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칠레, 브라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연준이 올리니까 이제 달러가 뛰고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금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IMF 수석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도요. 네. 지금 시장은 연준이 이제 스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미국발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특히 신흥국들의 프리미엄 리스크 같은 게 미국으로부터 날라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리스크 요인이라는 네. 또 그런 또 참 복잡하지요. 지금 보니까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연율 한 0.3% 성장에 그쳤는데 연준은 지금 보면 미국은 2분기가 연율 2.4%, 지금 현 3분기에는 네.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 같다는 관측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IMF 그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또 이런 그 미국의 향후 그 디스인플레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조금 가라앉지만 디스인플레가 될 경우에 또 재정 정책이 또 신속하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이 따라가기가 더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는 시기에 되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발 리스크도 있다. 중국은 힘들어서 세계를 힘들게 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잘 나가니까 또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미국 침체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던 때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글쎄 말입니다. 이제 지표가 좀 너무 견조하게 미국이 아주 좋은 건 나와서.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성장 탄력이 세계 경제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기후 운동가들 슈퍼리치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냥 엄청난 부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AP가 그저께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른바 슈퍼리치 이들의 어떤 그 과시성 소비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탄소 배출 주범으로다가 이제 석유가스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금융 쪽의 그 탐욕 같은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좀 둔감해서 그런지 이제는 눈에 확 띄는, 그래서 무슨 뭐 골프장 홀을 뭐 다 메우, 스페인에서 그랬었죠. 그다음에 또 그 월마트 상성역 그 슈퍼 네. 요트에다가 막 그냥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일부 딱 고장 내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월트 디즈니 상속료는 또 이렇게 환경 운동가로 해가지고 또 막 가서 뭐 그 이런 그 공항 가서 이제 자가용 비행기 못 뜨게 막 그냥 회사를 못 묻고 막 이렇게 또 시위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 운동가 얘기는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가 슈퍼리치 그 개인 자체를 응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무감각한 생활 방식, 그런데 그걸로 인한 어떤 불평등 심화를 우리가 상기시키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 요트를 몰고 자기 입맛에 맞는 피자를 사가느라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걸, 그런 걸 가만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뉴스 전해주실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지나 의도나 뜻은 너무나 좋고 알겠으나 네. 이게 뭐 개인의 사유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좀 논란이 글쎄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 대학 네. 교수도 이런 그 슈퍼리치의 그 호화 어떤 생활 같은 게 이제 네. 탄소 배출에 상당히 큰 범인의 하나다 하면서, 이를테면 그 슈퍼요트 있죠. 막 헬기장도 있고 뭐 막 수영장이 있고 막 이런 것들 한 척이 그 일반 승용차 한 1,500배 이상의 그런 그 탄소를 배출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에 이제 또 이거 너무 좀 오히려 역효과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그 교수 얘기는, 그렇게 슈퍼리치에 대한 그런 그 기후 운동가들의 공격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사실은 그 화석연료 대기업들이 아직도 그 화석연료 그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관심이 그쪽에서 하고 슈퍼리치 쪽으로 옮겨지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탄소 기반 에너지를 사용을 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네.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국제뉴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살펴봐 주셨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